제 이름은 김지은, 올해로 40살입니다. 저는 한때 제2의 가족이라 믿었던 회사에 15년이라는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발인 날, 회사는 이메일 한 통으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국의 1월 칼바람이 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울부짖었으며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멍하니 서서 검은 리본이 달린 흑백 영정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저는 제가 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과 고된 업무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봉분 옆에 서니 제 마음이 여전히 어머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를 키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 저를 깎아내리려 할 때조차 제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25살에 선구테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기술개발팀에서 일하시던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셨고 당신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그곳에 제가 입사했을 때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1년 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비밀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선구테크의 실제 창업주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평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특혜나 호의 없이 제 능력으로 홀로 서기를 바라셨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온전히 제 힘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교훈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을 떠나보낸 날, 저는 지난 15년 동안 쌓아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을 때 저는 뒤늦은 조문 문자나 직장 동료의 안부 연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슬픔으로 어지러운 머리와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손으로 떨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김지은 과장님, 귀하의 휴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선구테크에서의 고용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음을 유감스럽게 통보합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등 뒤로 관 위에 흙이 뿌려지는 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제 안에는 얼어붙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선구테크. 한때 가족이자 미래라고 믿었던 그곳은 저를 고장난 부품처럼 내버렸습니다. 이메일 한 통, 조이도, 전화도, 심지어 눈을 맞출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요. 그리고 저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대표.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와 기만적인 미소를 가진 사기꾼. 항상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라며 조직 문화를 설교하던 남자.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된 차가운 기계를 가리기 위한 번지르르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유령처럼 걸어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무너지듯 앉아 핸들을 잡은 손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뺨을 타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통곡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희생하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도 네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두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날 제 일부가 죽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깨어난 적 없던 또 다른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운전해서 집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추모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빌라까지 오는 길은 잿빛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침묵하는 가로등, 앙상한 가로수,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존엄성을 지켜주던 마지막 피부 한 겹을 벗겨낸 듯 공허함과 둔탁한 통증만이 남았습니다. 집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어머니는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죠. 오래된 사진 몇 장, 빛바랜 책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두르시던 옥색 스카프. 모든 것이 생전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곳엔 냉기와 기묘한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손에서 어머니의 사진이 미끄러져 액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려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몸을 끌고 식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 중이었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실수였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차갑고 사무적인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접속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 짧은 한 줄이 제 폐의 공기를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단순히 해고한 게 아니라 저를 삭제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요. 선구테크에 쏟아부은 그 수많은 야근과 땀,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텅 빈 북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늦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반사되던 네온 사인의 불빛들, 항상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제 모습, 반납했던 휴가들, 취소했던 여행들,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밀어냈던 친구들, 회의 시간에 무시당했던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박민석 대표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한 미소로 묵살했죠. 그리고 몇 주 뒤 남자 동료가 제 말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하면 천재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가 급하게 필요하다던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하느라 새벽 3시까지 남았던 밤도 기억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환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 훌륭한 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돌아가는 기계 같아요.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 침묵을 삼키며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선구테크에서 직원의 가치는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아프거나 더 이상 그들의 기준에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고장난 기계처럼 망설임 없이 당신을 내버릴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신입 시절 제가 도와주었던 전 동료 수진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딱 4글자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온기 없는 미소. 짧고 공허하고 차가운 박민석 대표가 지난 수년간 선구테크에 심어놓은 문화와 똑같았습니다. 침묵과 가식, 영혼 없는 미소의 문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방금 수리한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부드럽고 깊어서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심장이 속삭이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그들이 결정할 수 없어. 그 단순한 문장이 제 안의 모든 핏줄과 뼈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청소했습니다.
낡은 상자들을 뒤지며 추억을 찾았고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벽장 깊숙한 곳에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에 누렇게 바랜 봉투와 제 손바닥 위에 조용히 놓인 작은 은색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은색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한때 박민석 대표를 믿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월요일 아침 이메일들, 수년 동안 반복해서 읽었던 그 공허한 영감의 문구들을 믿었죠.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선구테크에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선구테크라는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속품일지라도 저의 노력과 충성심은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보입니다.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은 가면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제가 대리직급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떼던 시기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세련되고 말을 잘하며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과 필요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법을 너무나 잘 알았죠. 물론 저는 그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즉 누구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그가 제 아이디어를 처음 훔쳤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와 다른 동료가 3개월 동안 매달렸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제안서였습니다. 대규모 프레젠테이션 당일 박민석은 제가 새벽 3시까지 마무리한 바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들고 들어와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창작물인 양 유창하게 발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김 과장.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함께 이긴 거야. 맞지? 이사회 앞에서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감사도 없었죠. 그저 그의 빛나는 미소와 손에 꽉 쥐어진 도둑질한 성공뿐이었습니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끌었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박민석의 눈에 더 유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의 이름이 최종 보고서에 올라갔을 때 침묵했던 것처럼요. 박민석이 모두가 그의 내연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젊은 여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시키고 저에게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침묵했던 것처럼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기 전 마지막 회의에서 그의 연설을 들으며 침묵했던 것처럼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팀에는 짐이 되는 존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저를 뼛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그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정확히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단축 근무를 신청했었습니다. 완전히 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했고 모든 이메일에 답했으며 모든 프로젝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세련된 미소와 가짜 걱정이 담긴 이메일로 이미 저를 회의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끌던 프로젝트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소중한 동료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으며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제가 야망이 없다느니 너무 마음이 약하다느니 더 높이 올라갈 도끼가 없다느니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처럼 침묵했습니다. 그의 공허한 슬로건을 믿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보일 거라고, 충분히 버티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저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을 줄 아는 사람,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언제 무자비하게 약자를 짓밟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려다보며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었던 옛 이메일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팀원을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그 단어들이 이제는 역겨웠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꼼짝 않고 앉아 어머니의 사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정이 말라버렸다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석과 그의 공허한 세상이 실수로 깨워버린 무언가가요. 그들이 제 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더 이상 누구에게도 침묵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무언가가 저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탁 위에 낡은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빛바랜 사진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방 안은 춥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깊은 눈동자는 모든 액자 속에서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해주셨을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그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이셨을 겁니다. 그들처럼 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너 자신이 되면 돼.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수년간 어머니가 보관해온 서랍과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 어머니의 흔적, 혹은 제 자신의 흔적을요. 그러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낡은 수납장 깊숙이 묻혀있던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에 감각이 없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누런 봉투와 낡고 다른 작은 은색 열쇠가 상자 한가운데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딱 두 글자. 지은에게. 저는 등 뒤에 차가운 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방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더 이상 내 곁에 없겠구나. 오랫동안 이 비밀을 숨겨서 미안하다. 내 아버지 김동우는 단순히 성구테크의 엔지니어가 아니었단다. 그는 회사의 실제 설립자였고 너는 그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다. 네. 아버지는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어. 그는 네가 스스로 걷기를 바랐단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숨긴 거야. 하지만 이제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내게 맡긴다. 이 열쇠가 내 것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라고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언제나 충분하단다. 언제나. 저는 편지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구테크의 설립자라니 기억의 파편들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밀려왔습니다. 입사 초기 아버지가 제 일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시면서도 더 큰 무언가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던 모습. 어머니가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함을 지키라고 당부하시면서도 이 진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던 이유. 저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은색 열쇠를 쥐었습니다. 작지만 마치 세상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발밑의 땅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제 것인 줄도 몰랐던 유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박민석 대표는 단순히 직원을 해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회사의 정당한 주인을 해고한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몸을 맡긴 채 산산조각 난 과거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진실 사이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지은은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마땅히 내 것이었어야 할 그 유산 안에서 짓밟히고 버려지고 지워졌습니다. 진실도 모른 채 박민석 같은 남자들이 저를 먼지처럼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부시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통, 배신감, 무자비하게 짓밟혔던 수많은 세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감정으로 응축되었습니다. 각성. 난생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갑고 멈출 수 없는 불꽃이 그들은 저를 매장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피해자라고 영원히 주저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씨앗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시계의 느린 초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저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제 앞에는 작은 은색 열쇠,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평안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 익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 아래서 그것도 모른 채 살아온 15년. 제 피가 흐르는 바로 그 회사에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숨막혀 했던 15년. 그리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라고 더 노력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견뎠습니다. 박민석 같은 자들이 제 꿈과 제 안의 빛을 하나씩 꺼버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차갑고 생명 없는 이메일 한 통으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끝없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 동료들이 보낸 공허하고 텅 빈 메시지들, 제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유감이에요, 과장님. 저도 충격받았어요. 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대표님은 항상 공정하시잖아요. 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정? 팀에서 승진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게 공정인가요? 이너 서클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요 회의에서 배제되는 게? 2배로 일하고 절반만 인정받는 게? 아니요, 그건 공정이 아닙니다. 그건 썩어빠진 조직이 생존하는 방식이죠.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이 제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나무 상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의 크게 뜬 눈으로 말입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열쇠 외에도 얇은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서명된 주식 양도 증서, 회사의 원본 법인 등기부 등본, 예전 생일카드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필체로 적힌 메모들, 조각들이 맞춰지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은은 선구 테크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다. 저는 저를 수년간 거부하고 버리고 낯선 사람 취급했던 회사의 주식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차갑고 날카로운 각성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서서 마침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요.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쇼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경멸하는 박민석 같은 인간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두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권력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처럼 조용히 짓밟히고 눈에 띄지 않았던, 한때 저처럼 침묵했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구테크의 이메일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제가 연락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한창수 변호사님, 부모님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셨던 가족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족 재정에 대해 드물게 이야기할 때 언급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김지은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관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일 후 저는 한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로 마감된 벽, 은은한 조명 아래 걸린 오래된 그림이 있는 소박한 방이었습니다. 선한 눈매와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노신사인 그는 제가 읽은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선구테크의 실제 설립자가 맞습니다. 네, 아버지는 모든 주식과 의결권을 어머니께 남기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게 양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제 것을 되찾을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겠다는 것. 저는 은색 열쇠를 코트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고 한창수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소름 끼치는 감각을 제외하고는요.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절대적인 평온함. 저는 평생 침묵이 금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게 버티면 세상이 결국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목조르는 덫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도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진실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돌아온 줄 몰랐습니다. 선구테크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동료라 불렀던 사람들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버린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박민석 대표를 상대로 성희롱 고발을 했다가 사직을 강요당한 전직 팀장 이민영 씨를 만났습니다. 박민석이 유지보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발견하고 부당 해고당한 기술자 최준호 씨를 찾았습니다. 해고 협박을 받고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한 뒤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던 모습을 제가 목격했던 정혜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때 침묵했습니다. 모두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또한 피해자이며 무자비하게 버려졌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년 동안 어둠 속에서 혼자만 속삭였던 이야기들을요. 저는 모든 조각을 모았습니다. 오래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가식적인 미소와 세련된 연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구테크의 정당한 주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박민석 대표가 흔적을 쉽게 남기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손을 더럽히지 않는 종류의 인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항상 발자국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의 발자국은 수상한 관계, 의심스러운 결정, 그리고 회사 벽 안에 조용한 부패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 비리를 고발하는 익명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포럼과 소셜미디어를 조용히 검색하며 고통 속에 침묵하며 회사를 떠났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전직 선구 테크 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석의 전직 수석비서였던 김도영 씨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도영 씨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표정은 긴장과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가 한때 지녔던 그것을 보았습니다. 짓밟히는 것에 대한 공포. 그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저의 해고 소식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수년 동안 박민석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역시 한계점에 도달했을 겁니다. 김도영 씨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제 손에 올려놓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근거 없는 해고를 지시하는 내부 이메일, 조작된 청구서와 재무보고서, 그리고 박민석이 당신이 예상하는 바로 그 말을 하는 녹음 파일까지요. 우리 회사에 징징거리는 여자들은 필요 없어. 내 규칙을 따르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이렇게 말하는 거요. 저는 손바닥 안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김도영 씨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침묵하셨어요?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지쳤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한때 그였습니다. 저 또한 침묵이 더 쉬운 길이라 믿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보슬 빗속을 걸었습니다. USB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비겁하게 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충분히 크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것을 묻어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선구테크의 임시 주주총회는 현 대표이사 박민석을 연루시킨 수상한 재무서류와 익명의 내부 고발이 접수된 후 사내 법무팀의 긴급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누구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 김지은. 어머니를 땅에 묻은 날 차가운 이메일로 해고당한 여자. 회사가 시스템에서 지우고 영원히 잊혀졌다고 믿었던 여자. 하지만 그들은 제가 돌아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신분으로 말입니다. 회의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빽빽했습니다. 좌석은 고위주주들, 법률 대리인들, 감사위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민석 대표는 특유의 거만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춤 정장, 오만한 반쪽짜리 미소, 자신감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지난 6년 가까이 그는 선구테크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성장 전략과 재정적 승리의 황금 같은 얼굴이었고 아무도 감히 그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에게 도전할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오늘 몇 가지 내부 오해를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박민석이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자신감 넘치는 자세. 선구테크는 항상 투명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니까요. 저는 측면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가족 변호사인 한창수 변호사가 일어나 입을 열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선구테크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한 정당한 주주의 권한으로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본 이사회 안건에 박민석 대표의 경영비리에 대한 조사와 원설립자 주주의 공식 승인을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민석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입가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말하는 그 대주주가 누굽니까? 한 변호사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맑고 흔들림 없이 접니다. 김지은. 성구테크 설립자 김동훈의 딸이자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박민석은 창백해져서 굳어있다가 이내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여자는 그냥 해고된 직원입니다. 선구테크의 전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주식 양도 증서, 공증된 자산 인계 서류들. 박민석이 서류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지만 한 변호사가 그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김지은 씨가 최대 주주이며 이 검토를 요청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붉어지고 이내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USB 드라이브를 프로젝션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하나씩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부당 해고를 지시하는 내부 이메일. 나는 전사가 필요해. 징징거리는 패배자 말고. 아픈 엄마나 육아휴직 때문에 우는 소리 하는 것들 다 잘라. 얼음처럼 선명한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적절한 검증 없이 내연녀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여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돌아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민영 전 팀장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희롱에 맞섰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최준호 씨가 뒤따랐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재무 사기를 목격했습니다. 정혜린 씨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물 맺힌 눈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박민석은 얼어붙어 있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성장을 가져왔어. 내가 선구테크를 살렸다고.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구테크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법은 존재합니다. 박민석은 약해 빠진 부인을 계속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서명, 그의 부패한 결정들. 이사회는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박민석은 즉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박민석 씨가 단행한 모든 임원 인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사회는 동의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조사 대상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박민석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산산이 부서진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글거리는 증오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권력도 없이 그저 세상에 발가벗겨진 껍데기뿐인 남자가 되어 박민석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고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기묘하고 낯선 고요함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몸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혹독한 폭풍이 지나간 후 모래사장으로 사라지는 파도처럼 제 심장 박동은 서서히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리둥절한 시선들과 숨죽인 호흡,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으며 산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서서히 커졌습니다.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겼다는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웠습니다.
한창수 변호사가 저를 향해 돌아서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한결같은 눈빛, 지난 세월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와 함께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낼 용기가 없었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롭고 흔들림 없는 미소였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독한 침묵을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조금씩 죽여왔던 그 침묵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 모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구 태클을 경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직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곳에서 잘못된 일들이 다시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하고 싶을 뿐입니다.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존경의 눈빛을 교환했고 작지만 의미심장한 끄덕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김동훈, 이명자, 어머니의 가명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저처럼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열린 문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내밀어주는 손길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회의 소식은 주요 경제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박민석은 하룻밤 사이에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이 승진했던 사람들은 차례로 조사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소박한 삶, 낯설지만 평화로운 삶. 저는 어머니의 정원을 복원했습니다. 시들었던 화단은 제 손길 아래 서서히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겨울마다 만드시던 유자차와 단팥빵 만드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익숙한 향기는 마치 어머니가 제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좋아하시던 라벤더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드러운 꽃잎을 손끝으로 느끼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침내 제 마음이 평온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학재단에는 금세 지원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지녔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얼굴에 담은 젊은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한때 잃어버렸던 한 가지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믿음,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어느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부드러운 황금빛 노을이 조용한 거리에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꿰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열려있던 상처가 아물며 난생 처음으로 직함도 왕관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박민석 같은 남자들이 제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충분했습니다. 박민석은 한때 그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도시를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제 길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가 패배감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증오를 안고 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인생일 뿐 더 이상 제 짐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제가 충분히 잘하고 열심히 하면 세상이 나를 봐줄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였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침묵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은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상사든 동료든 시스템이든 타인이 우리의 가치나 존엄성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리고 한때 저처럼 밀려나고 무시당하고 부서진 채 방 안에 앉아본 적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오늘 당장 일어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한 가지만은 붙드십시오.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이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박민석보다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는 어둠 속으로 저를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에 이긴 것입니다.